기온이 뚝 떨어진 12월 중순 주PD가 서울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약 1시간을 달려 경기도 의정부시의 골목길을 이리저리 지나 천보산 아래 주택가에 도착했습니다. 한 빌라 건물 바로 뒤편 산의 끄트머리에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이 묻혀 있습니다. 병자호란을 지나며 한많은 28년생을 살다 간 의순 공주입니다. 명색이 공주인데 무덤은 초라하게 이를 데 없습니다. 수북하게 쌓인 낙엽 위로 눈이 얕게 덮고 있어 더욱 을씨년스럽게 느껴집니다. 의순 공주는 사실 왕의 딸이 아닙니다. 왕이 낳지 않았는데도 공주 칭호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무슨 연유로 공주가 되었고 또 어쩌다 산 아래 주택가 뒤편 후미진 곳에 묻혀 있을까요? 370년 전 그 날로 역사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때는 조선 제17대 왕 효종이 즉위한 이듬해였습니다. 효종은 아버지 인조가 세상을 떠나면서 왕위를 이어받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인조는 병자호란의 왕입니다. 청나라 침략군의 속수무책으로 당한 조선은 오랑캐로 여기던 청나라와 군신 관계를 맺고 청황제를 섬기는 처지가 됐습니다. 오욕으로 점철된 26년 재위 기간을 보내고 인조가 사망하자 그 뒤를 효종이 이었습니다. 이때는 병자호란이 있은 지 12년이 지난 시점으로 전쟁의 여파가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효종이 즉위한 지 8개월이 지났을 때 청나라의 섭정왕 도르고는 사신을 보내 자신의 아내가 될 만한 여자를 보내라고 요구했습니다. 왕의 누이나 딸 또는 왕의 가까운 친척이나 대신의 딸로서 아름답고 행실이 좋은 여자를 보내라는 요구였습니다. 도르고는 청의 제2대 황제 홍타이지의 동생입니다. 홍타이지가 죽고 어린 조카가 3대 황제로 등극하자 그를 대신해 국정을 주도하던 청나라의 실질적인 통치자였습니다. 이때 조선의 분위기를 잠깐 살펴볼까요? 조선은 병자호란의 패전국으로 청나라를 황제국으로 섬기고는 있었지만 내심으로는 오랑캐로 업신여기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또한 병자호란 때 국토를 유린하고 백성들을 끌고 간 일 때문에 청나라를 원수처럼 여기는 정서가 강했습니다. 병자호란 전후를 시대적 배경으로 하는 드라마 연인에서도 청에 끌려간 조선인 포로 문제가 등장하는데요. 구체적 스토리야 상상이 가미된 것이지만 실제로 그때 잡혀간 조선인 남녀가 무려 50만 명에 달했으니 청에 대한 조선인의 반감이 얼마나 컸을지는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청나라 최고 실력자의 아내가 된다 해도 누구도 딸을 선뜻 내놓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효종 자신에게도 혼인 전인 11살, 9살, 6살, 3살 딸이 있었습니다. 모두 어리기도 했지만 도르곤의 아내로 딸을 내놓을 뜻도 없었습니다. 왕실 종친과 이품 이상 고관들을 대상으로 널리 후보자를 찾았으나 지원자는 4명에 불과했습니다. 이때 그다지 존재감이 없었던 서울 출신 종친 금림군 이계윤이라는 사람이 딸이 있는데 미모가 뛰어나다며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딸의 나이 16살, 이름은 이애숙이었습니다. 얼마 후 그녀는 도르곤의 아내로 최종 선택됐습니다. 효종은 이때 이애숙을 양녀로 삼고 의순 공주라는 자코를 내렸습니다. 효종과 이애숙은 10촌 사이로 이런 일이 아니라면 얼굴 볼 일도 없는 먼 친척이었지만 왕은 공주 칭호까지 부여하며 신부의 격을 높였습니다. 공주는 국왕의 정비 소생 딸에게만 내리는 칭호입니다. 조선에서 공주가 아닌 여자에게 공주 칭호가 부여된 사례는 의순 공주가 유일합니다. 이 상황을 요약하면 조선의 아름다운 16살 소녀가 하루아침에 공주 칭호와 함께 지체 높은 여자가 되어 누구도 원치 않는 청나라 권력자의 아내가 되기 위해 영원히
고향 땅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겉모양새는 국혼의 형식을 띠었지만 병자호란의 승전국인 청의 강요로 이루어진 혼사였기에 의순공주는 본질적으로는 조선에서 청에 보낸 공녀였습니다. 의순공주를 청에게 시집 보낸 후 아버지 이계유는 승승장구했습니다. 종친의 윗품계인 가덕대부 칭호가 내려졌고 오위도총부 도총관과 청에 파견되는 사신단의 대표로 임명되기도 했습니다. 의순공주의 두 오빠에게도 벼슬이 내려졌습니다. 국가의 부름에 의해 도르곤의 아내가 된 의순공주, 청에서 그녀의 삶은 어땠을까요? 도르곤은 23살이나 어린 신부를 따뜻하게 맞아주며 정실 부인 중 으뜸으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결혼 7개월 만에 도르곤이 사냥을 나갔다가 말에서 떨어져 사망하고 맙니다. 하루아침에 이역만리에서 과부가 된 의순공주는 황실 종친인 보로라는 사람에게 보내져 그의 아내가 됩니다. 죽은 도르곤의 조카뻘 되는 사람이었는데 그 역시 이듬해에 사망합니다. 의순공주는 이때부터 홀로 생활하게 됩니다. 피부치 하나 없는 낯선 땅에서 지내기를 4년. 의순공주의 아버지 이계윤이 청나라의 사신으로 오게 되고 그는 청황제 순치제에게 딸을 조선으로 보내줄 것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에 황제는 과부로 살면서 부모 형제와 멀리 이별했으니 측은하게 여긴다며 그녀의 귀국을 허락했습니다. 의순공주는 6년간의 청나라 생활을 뒤로하고 고국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귀국과 함께 그녀의 정치적인 가치가 사라지자 조선 조정의 태도는 돌변합니다. 사원부와 사관원에서 의순공주의 아버지 이계윤을 처벌하라고 왕에게 요청했습니다. 나라의 사신으로 갔으면서 사사로이 딸의 귀국을 멋대로 요청했으니 국법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계윤은 결국 죄가 인정돼 삭탈관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순공주에게는 오랑캐와 혼인한 것도 모자라 재혼까지 했다는 멸시가 쏟아졌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의순공주는 고국에 돌아와 불과 6년 후 그녀의 나이 28살에 사망하고 맙니다. 묘는 선산인 오늘날의 의정부시 금호동 천보산 자락에 마련됐습니다. 의순공주 묘에서 50여 미터 떨어진 곳에는 그녀를 청해에 보내기로 결정했던 아버지가 묻혀 있습니다. 부녀가 저 세상에서 만났다면 과연 어떤 말을 주고받았을지 궁금해집니다. 서울 출신 종친이라는 처지를 딸의 혼인을 통해 타개해보려 한 아버지, 정권 유지를 위해 청나라와의 원만한 관계가 필요했던 조선 임금, 조선 내의 반청 분위기를 혼인을 통해 완화하려고 한 도르곤, 이런 이해관계의 산물이 바로 의순공주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닥친 이 운명 속에서 한 조선 소녀는 역사의 소모품이 되어 쓰러져 갔습니다. 그런데 의순공주의 운명은 병자호란 때 청나라로 끌려간 수십만 조선 여인의 운명이기도 했습니다. 극히 일부만 조선으로 돌아올 수 있었고 돌아온 후에는 오랑캐에게 더럽혀진 여자라는 오명을 써야 했습니다. 남성의 나라, 성리학의 나라 조선이 자국 여성에게 가한 또 다른 폭력이었습니다. 성리학의 나라 조선은 조선의 공주가 오랑캐 대장의 아내가 됐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지 이런 설화를 남겼습니다. 의순공주가 청으로 가던 중 오랑캐에게 몸을 더럽힐 수 없다며 강에 몸을 던져 자결했는데 강물 위에 족두리만 떠 있어서 그것을 건져다 무덤을 조성하고 족두리묘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족두리묘 전설은 아름답지도 진실되지도 않습니다. 자신의 뜻과는 무관하게 역사의 희생자가 된 조선 여인이 있었는데 그 기구한 운명은 결코 그녀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니었다. 이렇게라도
의순 공주를 기억하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후손들의 최소한의 도리가 아닐까요? 경기도 남양주시의 야트막한 산자락 아래로 문중묘역이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조선의 명문가 안동 김씨, 서윤공파 시조와 후손들이 잠든 곳입니다. 주피디가 오늘 이곳을 찾은 것은 조선 중기 큰 발자취를 남기고 간 명사 한 명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청음 김상원입니다. 김상원, 역사에 관심을 가진 분이라면 익히 들어봤을 명분과 의리의 화신이죠. 특히 남한산성이라는 소설과 영화에서 조선을 침략한 청군에 맞설 것이냐 항복할 것이냐를 놓고 최명길과 불꽃 튀는 논쟁을 벌인 바로 그 인물입니다. 나라가 망할 위기 앞에서도 한치의 흔들림 없이 명분을 고수한 원칙주의자 김상원은 조선 사대부 사이에서 대대로 충절의 상징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의리가 목숨보다 중하다는 정신으로 평생을 살다간 김상헌. 그는 이 땅에 무엇을 남겼을까요? 400년 전 전란의 참화 속에서 길을 찾던 조선으로 떠나봅니다. 임진왜란이 교착 상태에 빠진 1596년 과거시험이 실시됐습니다. 27살 김상헌은 급제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광해군이 선조 뒤를 이었습니다. 광해군의 조정에서 김상헌은 요직으로 꼽히는 홍문관, 예문관, 승정원 등에서 근무하며 나름 엘리트 코스를 밟았습니다. 광해군 시절에는 대북파가 조정을 좌우했지만 서인인 그도 초기에는 요직에서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타고난 강직한 성품으로 그는 광해군 조정에서 오래 버티지 못했습니다. 이곳은 성균관 문묘인데요. 공자를 비롯한 성현들의 위패를 모셔놓고 제사 지내는 유교의 최고 사당입니다. 이 문묘에 조선의 뛰어난 유학자들을 모시는 게 유생들의 수건 사업이었는데 광해군 때 비로소 이 바람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언적, 이황 등 5명을 모시기로 광해군이 결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광해군 정권을 주도하던 대북파 핵심 정인홍이 이언적, 이황을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자신의 스승인 남명 조식이 배제된 데에 따른 분풀이였습니다. 당파를 떠나 모든 성리학도들이 경사스러워한 일에 재를 뿌린 격이었습니다. 동부승지로 있던 김상헌은 즉시 정인홍을 탄핵했습니다. 정인홍을 비판하는 움직임이 전국의 유생들로 번져 한동안 조정과 유림사회에 큰 소동이 일었습니다. 이 사태로 김상헌은 지방으로 좌천됐습니다. 2년 후에는 선조의 왕비 인목대비에 붙인 김제남이 영창대군을 왕으로 옹립하려 했다는 혐의를 쓰고 사형당했는데 김상헌은 이 사건의 여파로 파직됐습니다. 두 집안 간에 혼맥이 있었던 게 빌미가 됐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며 광해군 조정에서 배제된 김상헌. 하지만 반전이 일어났으니 서인들이 중심이 돼 광해군을 내쫓은 인조 반정입니다. 김상헌은 곧바로 정삼품 2조 참의에 제수되며 조정에 복귀했습니다. 이때 그의 나이 54살이었습니다. 반정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강직한 성품과 학문적 깊이로 서인의 중심 인물로 부각됐습니다. 이곳은 조선 왕릉 중 하나인 김포 장릉입니다. 인조의 생부 정원군을 왕으로 추전해 모신 곳인데요. 정원군은 선조가 후궁 인빈 김씨에게서 낳은 아들입니다. 이 정원군의 큰아들이 바로 인조였습니다. 인조는 죽은 부친을 왕으로 추천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선조에서 아버지로 그리고 자신으로 왕위가 이어지는 모양새를 만들려는 것이었습니다. 인조반정 1등 공신 이귀, 최명길 등이 찬성하고 신하들 다수가 예법에 맞지 않는다며 반대했습니다.
김상원 역시 강경한 반대론자였습니다. 아무리 왕이라도 주자가 확립한 종통 승계 원칙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게 그의 확고한 생각이었습니다. 여진족이 급속히 세력을 넓히며 동아시아 질서를 바꿔가고 있던 때 이 문제로 온 조정이 갑론을박하며 세월을 보낸다는 게 어처구니 없기도 하지만 아무튼 근 10년을 끌어오던 정원군 추승 문제는 인조의 뜻대로 결정됐습니다. 이에 반발해 김상원은 대사원직에서 사직했습니다. 추승 문제가 일단락된 이듬해 조선은 일대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병자호란입니다. 인조는 남한산성으로 들어가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한겨울 산성에 갇힌 조선 조정, 국가의 선택을 두고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항전할 것인가, 항복할 것인가, 죽더라도 싸우자는 척화파, 살 길을 찾자는 주화파, 예조판서 김상원과 이조판서 최명길의 논쟁입니다. 명분이냐 실리냐. 아마 사람 사는 곳이라면 국가든 회사든 가정이든 오늘까지도 이어지는 논쟁일 듯합니다. 남한산성에 들어간 지 10여일 후 최명길은 적진에 사신을 보내 화친 가능성을 타진해보자고 왕에게 요청했고 받아들여졌습니다. 김상원은 이때는 물론 이후에도 사신 왕래를 극력 반대했습니다. 사신을 자주 왕래시키는 것은 그들의 술책에 빠지는 것입니다. 군신 모두가 마음을 굳게 먹고 한 마음으로 싸우고 지켜야 합니다. 엄동설안의 산속에서 조선 조정은 새해를 맞았습니다. 새해 첫날 인조는 신하들을 대동하고 망골예를 드렸습니다. 명나라 황제가 있는 동쪽을 향해 예를 올리는 행사인데 청군에 포위된 채 산속에 갇혀있는 상황에서도 망골예를 거르지는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남한산성 내 상황은 더욱 악화돼 갔습니다. 식량은 고갈돼 가고 추위로 얼어 죽는 병사가 생겼습니다. 임금을 구하겠다며 각지에서 군사들이 출동했으나 청군과 변변히 싸워보지도 못하고 패했습니다. 이런 고립무원의 상황에서 최명길을 중심으로 항복 논의가 본격화됐습니다. 최명길과 김상원은 청태종에게 보낼 인조 명의의 국서를 놓고 격돌했습니다. 김상원은 최명길이 쓴 국서를 임금 앞에서 찢어버렸습니다. 일단 항복하면 적은 반드시 우리에게 군신의 의리를 요구할 것입니다. 한번 성문을 나서면 임금이 북쪽으로 끌려가는 치욕을 겪을 것입니다. 국서를 찢어 이미 대죄를 지었으니 먼저 신을 죽이고 다시 깊이 생각하소서. 김상원의 말뜻이 간절하고 측은하였으며 말하면서 눈물을 줄줄 흘리니 함께 있던 신하들 중 울지 않는 자가 없었다. 세자는 임금 곁에서 목 놓아 울었다. 양국 간 항복 논의가 진행되던 중에 세자빈과 원손, 복림대군 등 왕실 가족이 피신한 강화도가 함락됐습니다. 이곳은 강화도에 있는 강화산성 남문인데요. 병자호란 때 강화도 조정을 책임진 정승급 관료 김상용이 물로 위에서 우리 군사를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강화도에 상륙한 청군에 의해 차례로 방어선이 무너지고 강화읍이 청군에게 장악돼 갔습니다. 77살의 김상용은 희망이 사라졌다는 것을 직감하고 남문 위에서 화약을 터뜨려 자폭했습니다. 김상용은 남한산성에 있는 김상원의 친형이었습니다. 이로부터 며칠 후 항복이 결정되자 김상원도 자결을 시도했다가 죽기 전 가족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그는 인조가 청태종에게 무릎 꿇는 삼전도의 치욕을 끝내 보지 않고 안동으로 낙향해 은거했습니다. 항복 후 조선은 청나라를 강대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청을 업신여기는 분위기가 강했지만 현실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김상원에게 청나라는 마음속으로나 겉으로나 여전히 야만적 오랑캐였습니다. 명나라 공격을 위해 군사를 동원해 줄 것을 청이 조선에 요구하자 김상원이 반대 상소를 올렸고 이 일이 빌미가 돼 그는 청나라로 압송돼 갔습니다. 이때 그의 나이 71살, 북녘으로 떠나면서 남긴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가노라 삼각사나 다시 보자 한강수야. 고국산천을 떠나고자 하랴마는 시절이 하수상하니 올똥말똥하여라. 늙은 김상원은 머리에 칼을 차고 몸이 묶인 채 문초를 당했습니다. 이때 최명길도 명나라와 내통했다는 혐의로 잡혀왔습니다. 열여실 기술에 의하면 두 사람은 심양 감옥에서 마음을 나누며 서로를 이해하게 됐다고 합니다. 나라를 위하는 방법이 달랐을 뿐 그 마음은 같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김상원은 5년 만에 귀국해 좌의정에 제수되는 등 국가 원로로 예우를 받다가 83살에 사망했습니다. 영화 남한산성에서 최명길과 김상원의 말을 되새겨 봅니다. 무엇이 임금이옵니까? 오랑캐의 발밑을 기어서라도 제 나라 백성이 살아서 걸어갈 길을 열어줄 수 있는 자만이 비로소 신하와 백성이 마음으로 따를 수 있는 임금이옵니다. 한나라의 국왕이 오랑캐에 맞서 떳떳한 죽음을 맞을지언정 어찌 만 백성이 보는 앞에서 치욕스러운 삶을 구걸하시려 하옵니까? 저는 차마 그런 임금을 받들지도 지켜볼 수도 없으니 지금 이 자리에서 신의 목을 베소서. 그때나 지금이나 늘 맞닥뜨리는 두 개의 길.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주PD가 충북 청주시의 눈 덮인 시골길을 조심조심 달리고 있습니다. 눈이 내려 더욱 한적해진 이곳을 찾은 것은 병자호란 시기 뚜렷한 발자취를 남기고 떠난 한 인물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최명길입니다. 숙종임금 때 세워진 신도비를 지나 100m 정도 돌길을 걸어가면 묘소에 들어섭니다. 그런데 여느 묘소와 달리 봉분이 3개 있는 데다 가운데 봉분이 뒤편에 배치돼 있어 좀 특이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 중 가운데에 있는 것이 최명길 선생의 무덤이고 왼편의 첫째 부인이 사망한 후 얻은 두 번째 부인이 오른편에 잠들어 있습니다. 20살의 과거시험 소과와 대과에 한 번에 합격한 수재에서 인조반정 1등 공신으로 그리고 병자호란의 참화 속에서 나라를 보존시킨 현실론자로 최명길은 어떤 길을 걸었을까요? 당대의 주류 세력이던 명분론자들과 대립하며 역적이라는 비난에 시달렸지만 한 시대를 구한 재상으로 평가받은 최명길. 소용돌이 치던 그 날로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최명길은 선조 말 과거에 급제해 조정에 나갔으나 광해군 때 실권자 이이첨에게 밉보여 10년 가까이 야인으로 지냈습니다. 날개가 꺾인 최명길에게 반전을 준 사건이 인조반정입니다. 38살 되던 해 최명길은 광해군을 몰아내고 인조를 옹립한 반정에 참여해 1등 공신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후 그의 행동은 반정 세력과는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강화도에서 경치가 빼어나기로 이름난 고풍스런 정자 연미정입니다. 이곳에서 있었던 역사적 사건이 조선 인조 임금 때의 조선과 후금 간 정묘호란 화친 행사입니다. 후금 침략군을 피해 강화도로 피신한 조선 조정은 화친할 것인가를 놓고 치열하게 논쟁했습니다. 명나라를 섬기는 조선 입장에서 후금은 오랑캐였으니 대세는 화친 불가였습니다. 그렇다고 뾰족한 대안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때 화친론을 주도한 이가 최명길이었습니다.
화친이 이루어지고 후금군은 철수했지만 최명길에게 돌아온 것은 나라를 팔아먹었다는 비난이었습니다. 다음은 사헌부와 사간원이 그를 탄핵해 올린 상소의 한 대목입니다. 화친을 주장해 오랑캐를 믿을만하다고 하고 나라의 존엄함을 굽혀 짐승의 무리를 친히 접견하게 하였으니 이는 다 최명길이 한 짓입니다. 속히 최명길의 관직을 박탈하고 귀양 보내야 합니다. 정묘호란이 전초전이었다면 그 9년 후 일어난 병자호란은 그야말로 재앙이었습니다. 인조 일행은 정묘호란 때처럼 강화도로 들어가기 위해 막 숭례문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군 선발대가 한양 외곽인 지금의 불광동 근처에 다다랐다는 급보가 전해졌습니다. 압록강을 건넌 지 불과 닷새 만이었으니 상상 밖으로 빠른 진격 속도였습니다. 이런 속도라면 강화도는커녕 도성 밖으로 나가기도 힘든 절체절명의 상황. 이때 이조판서 최명길이 나섰습니다. 적진에 사신으로 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최명길은 적장에게 화친 의사를 타진하며 시간을 끌었고 이 덕분에 인조 일행은 행선지를 급히 바꿔 남한산성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가까스로 남한산성으로 피신했으나 포위된 산성 안에서 조선 조정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왕을 구원하겠다고 지방에서 달려온 근왕병도 몇 차례 작은 전투에서 소소하게 승전했을 뿐 청군의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매서운 겨울 추위에 식량은 고갈돼 가고 시간이 갈수록 남한산성 내부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그럼에도 오랑캐에게 항복해서는 안 된다는 척화론이 조정을 압도했습니다. 이해조 판서 김상원을 필두로 정원, 윤집, 오달제 등 대다수 신하들이 결사항전을 주장했습니다. 항복해야 살 길이 열린다고 주장하는 유일한 신하가 최명길이었습니다. 최명길은 남한산성과 청군 주둔지를 왕래하면서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조선과 청 사이에 끼어 최명길은 악전고투를 이어갔습니다. 신하들은 청태종이 인조에게 보낸 국서에 황제가 쓰는 단어를 썼다며 들끓었고 우리 국서에 신하 신자를 썼다고 또 분개했습니다. 명부는 하늘을 찔렀으되 대안은 없는 공허한 외침이 난무했습니다. 사신을 보내거나 서신을 주고받는 것도 반대해온 김상원은 급기야 인조가 청태종에게 보내려던 국서를 찢어버린 후 임금에게 항의했습니다. 적이 반드시 우리에게 군신의 의리를 요구할 것입니다. 예로부터 군사가 성 밑에까지 이르고서 그 나라와 임금이 보존된 경우는 없었습니다. 이러한 지경에 이르게 되면 전하께서 아무리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최명길에게는 오랑캐에게 종묘사직을 팔아넘긴다는 비난이 이어졌습니다. 이조참판 정온의 말입니다. 명나라에 대한 군신의 의리를 어떻게 배반할 수 있겠습니까? 하늘에는 두 개의 태양이 없는 법인데 최명길은 두 개의 태양을 만들려고 하며 백성에게는 두 임금이 없는데 최명길은 두 임금을 만들려 합니다. 전하께서는 최명길의 나라를 팔아넘긴 죄를 바로 잡으소서. 인조가 남한산성을 나와 항복한 후 청군은 물러갔습니다. 최명길은 조정에 남아 전쟁의 상흔을 극복하는 데 힘썼고 김상원은 고향 안동으로 내려갔습니다. 청군은 철수 과정에서 수십만 명의 조선인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이들 가운데는 부녀자들도 있었습니다. 부녀자들은 고향으로 돌아와도 환영받지 못했으니 오랑캐에게 몸이 더럽혀진 여자라는 편견 때문이었습니다. 이 문제가 조정에서 이슈가 됐습니다. 정절을 잃은 여자와는 부부로 살 수 없으니 이혼을 허락해달라는 요청이 예조에 제기된 것입니다. 성리학적 명분론에 사로잡힌 사대부다운 주장이었습니다. 당시 좌의정이던 최명길은 이런 요구를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임금에게 주청합니다. 만약 이혼해도 된다고 하면 귀국하려는 여자가 없을 것입니다. 이는 허다한 부녀자들을 영원히 다른 나라 귀신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신이 반복해서 생각해보고 사정을 참작해봐도 끝내 이혼하는 것이 옳은 줄을 모르겠습니다. 이 이슈에 대한 실록 사관의 평가는 당시 지배층의 인식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않고 열렬은 두 남편을 섬기지 않는다. 사로잡혀 갔던 부녀자들이 죽지 않았으니 저리를 지켰다고 할 수 있겠는가? 억지로 다시 합하게 해서 사대부의 가풍을 더럽힐 수는 절대로 없는 것이다. 최명길은 비뚤어진 견해를 가지고 100년 동안 내려온 나라의 풍속을 무너뜨리고 나라를 오랑캐로 만들었으니 어찌 통분함을 금할 수 있겠는가. 최명길은 청나라의 현실적 힘을 인정한 대표적 조선인이었지만 병자호란 후 은밀하게 명나라와 교류를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비록 명이 지는 해였지만 청에 올인하는 외교 노선은 국익에 반한다고 봤기 때문이었습니다. 병자호란 이후 조선 사대부 사이에서 김상원은 절개를 지킨 의인으로, 최명길은 오랑캐에게 고개 숙인 배신자로 평가받았습니다. 나라가 쑥대밭이 되고 백성이 잡혀가는 아비규환을 겪고도 성리학적 명분론은 더욱 강고해졌던 것입니다. 최명길은 심양에서 풀려나고 2년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나이 62살이었습니다. 당시 명분론이 지배하던 사회 분위기를 반영하듯 실록에서 사관은 그의 삶을 결코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했을 때 온갖 비난을 받으며 그가 해낸 일까지 부인하지는 못했습니다. 위급한 경우를 만나면 앞장서서 피하지 않았고 일에 임하면 칼로 쪼개듯 분명히 처리하였으니 한 시대를 구한 재상이라 하겠다. 영화 남한산성에서 최명길이 절규하듯 호소하는 말을 되새겨봅니다. 무엇이 임금이옵니까? 오랑캐의 발밑을 기어서라도 제 나라 백성이 살아서 걸어갈 길을 열어줄 수 있는 자만이 비로소 신하와 백성이 마음으로 따를 수 있는 임금이옵니다. 여름 더위가 막바지를 향해 가던 8월 말 주PD가 서울 송파구 석천호수를 찾았습니다. 물론 호수를 산책하기 위해서는 아니고요. 호수 한편에 있는 비석 하나를 살펴보기 위해서입니다. 워낙 유명한 비석이어서 뭘 말하는 건지 벌써 눈치채셨을 것 같은데요. 네, 서울 삼전도비입니다. 삼전도비는 익히 알려져 있는 것처럼 조선 중기 병자호란 때 인조 임금이 청나라에 항복한 후 청나라의 승리를 기념하고 청황제를 칭송하기 위해 세운 비석입니다. 비석 위쪽을 보면은 대청 황제 공덕비라는 글이 뚜렷하게 남아 있습니다. 전쟁에 진 나라가 자신의 땅에 승리한 나라를 위해 세운 비석이니 청나라로서는 자랑스러운 정복의 징표요, 우리 입장에서는 치욕의 흔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비석이 세워진 장소의 지명이 당시 삼전도였기에 삼전도비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지금이야 평화로운 호숫가에 무심한 모습으로 서 있지만 삼전도비의 역사는 곧 우리 민족 애환의 역사이기도 했으니 지금으로부터 380여 년 전 그 날로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광해군을 무력으로 쫓아내고 조선 제16대 국왕에 오른 인조는 즉위 4년 만에 훗날의 청나라인 후금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정묘호란입니다. 이때 인조와 조정은 급히 강화도로 피란 갔습니다. 두 나라는 형제 관계를 맺고 일단 사태를 마무리했는데 침략군이 돌아가자 인조도 한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10년 후 세력이 한층 커진 청은 다시 한번 압록강을 넘어 조선을 침략했습니다. 병자호란입니다. 인조는 이번에도 강화도를 향해 궁궐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국왕 일행이 숭례문에 다다랐을 때 급보가 전해졌습니다.
적병이 벌써 지금의 불광동 근처에 나타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임금 일행은 급하게 방향을 바꿔 남한산성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윽고 청군사들이 도착해 성곽을 에워싸면서 인조는 꼼짝없이 남한산성에 갇히게 됐습니다. 이후의 사태 전개는 모두가 아는 그대로입니다. 인조가 이마를 땅에 부딪히며 항복의식을 행한 후 청군대는 수십만 명의 조선인을 포로로 잡고 제나라로 돌아갔습니다. 청나라는 곧바로 청군의 승리를 송축하는 기념비를 세울 것을 조선에 요구했습니다. 조선 임금이 청황제의 신하로 전락한 상황에서 이런 요구를 거부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비문을 쓰겠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비록 청에 굴복하기는 했지만 조선 지배층 마음속에서 청나라는 여전히 여진족 오랑캐였습니다. 오랑캐에게 항복한 왕을 섬길 수 없다며 관직을 그만두고 낙향하는 관리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나라가 없어질지언정 오랑캐에게 고개를 숙일 수 없다는 명분론은 항복 후에도 여전히 강력했던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청황제를 칭송하는 글을 쓴다면 글쓴이의 이름은 당대는 물론이고 후세까지 대대로 치욕으로 남겨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청의 압박은 강하고 글 쓰겠다는 사람은 없고 인조는 나라의 존망이 달린 문제라며 신하들을 설득했습니다. 비문 작성을 둘러싼 당시의 분위기를 조선왕조실록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장유, 이경전, 조희일, 이경석에게 명하여 삼전도비의 글을 짓게 하였는데 사양하였다. 마지못하여 지어 바쳤는데 조희일은 고의로 글을 거칠게 만들어 선택되지 않기를 바랐고 이경전은 병 때문에 짓지 못하였으므로 마침내 이경석의 글을 택하였다. 실록에서 언급한 4명은 모두 당대의 문장가들이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장유와 이경석 2명의 글이 청나라에 보내졌는데 그 중에 이경석의 글이 선택됐습니다. 청에서 이경석의 글을 첨삭했는데 당연히 청황제를 더욱 찬양하는 내용으로 수정됐을 것이라는 점은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태어난 삼전도비의 긴 비문을 몇 대목만 간략히 살펴볼까요? 황제께서 동쪽으로 정벌하심에 그 군사는 10만이요. 은은한 수레소리 호랑이 같고 표범과 같네. 우리 임금이 한양으로 돌아가신 것은 황제의 선물이요. 황제께서 군대를 돌이키니 백성들이 살아났네. 커다란 강가에 솟은 비 우뚝하니 만년토록 삼하는 황제의 덕을 이어가리. 조선의 사대부들이 내심 오랑캐라고 업신여기던 청나라 황제를 향해 이런 찬양문을 영원히 비석에 남기게 됐으니 이 글의 저자인 이경석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자발적으로 나선 것도 아니었고 누군가는 써야 했기에 총대를 매기는 했지만 회한이 없을 리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글을 배운 것이 후회스럽다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경석이 물꼬를 터준 덕분에 3년간의 작업 끝에 거대하고 화려한 삼전도비가 완성됐습니다. 앞면에는 만주어와 몽골어로, 뒷면에는 한자로 새겼습니다. 우리 땅의 세계 국어로 세운 굴욕의 표상이었던 셈입니다. 삼전도비 옆에는 조금 작은 받침돌이 놓여 있는데요. 원래는 이 크기로 비석을 세우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청이 더 크게 만들라고 하는 바람에 다시 제작하면서 기존 받침돌은 옆에 그냥 놔뒀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굴욕이었지만 삼전도비는 이후에도 청과 조선의 관계를 상징하는 기념물이 됐고 청 사신들은 조선에 올 때마다 자랑스럽게 이곳에 들렀습니다. 삼전도비가 세워지고 150여 년이 흘렀습니다. 오랜 세월 세상의 중심이던 청나라가 서양 세력에 밀리더니 마침내 일본과의 전쟁에서도 패했습니다. 청일 전쟁입니다. 당시 조선 국왕 고종은 1895년 청나라의 패배가 확실해지자
굴욕의 상징과도 같았던 이 삼전도비를 뽑아 넘어뜨렸습니다. 이렇게 20여 년간 널브러져 있던 삼전도비는 일본 총독부에 의해 다시 세워져 보존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6.25 전쟁 때도 살아남았다가 1955년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 국보로 지정됐으나 몇 달 후 국보 지정에서 해제된 후 땅속에 매몰 처리됐습니다. 그러나 땅속에 있던 비석이 강물로 인해 유실될 위험에 처하게 되자 정부는 700m가량 옮겨서 안전한 곳에 다시 세웠습니다. 이렇게 석천동 논 가운데 뜬금없이 서 있던 삼전도비는 1980년대 공원화 과정을 거쳐 2010년에 원래 비석이 세워졌던 곳으로 다시 옮겨졌으니 그것이 지금 우리가 보는 삼전도비입니다. 삼전도비는 2007년에 스프레이로 심하게 훼손된 일이 있었습니다. 범인은 병자호란의 교훈을 본받자는 뜻에서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 했는데 그 전에도 문화재 훼손 전력이 있었고 후에도 전직 대통령 생가에 불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이런 우여곡절을 겪은 삼전도비는 자세히 쳐다봐야 희미하게 글자가 겨우 보일 정도로 심하게 마모되어 있습니다. 4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비바람에 깎여나가고 여러 차례 인위적으로 방치되거나 훼손되기도 했으니 이 땅에서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한 천덕꾸러기였던 셈입니다. 오늘날 삼전도비 근처에는 123층 높이의 거대한 빌딩이 21세기 번영의 상징처럼 우뚝 서 있습니다. 바로 옆 석촌호수 건너 테마파크에서는 사람들이 짜릿한 모험을 즐기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삼전도비를 보며 분노하지도 가슴 아파하지도 않습니다. 과거의 굴욕에서 자유로워진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커지는 만큼 삼전도비는 초라해지고 한낱 화석처럼 우리 곁에 남아 있을 뿐입니다. 주피디의 역사 여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